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입니다. 처음 정리할 거는 이동거리라는 개념과 변위라는 개념이 다르구나라는 걸 먼저 이해할 거야. 설명 방식은 똑같아요. 봐봐. A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A점, B점 이렇게 하지 않고 물리에서 뭐라고 한다? A 위치, B 위치라고 불러요. 위치라고 부릅니다.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이 사람이 이동을 할 건데 어떻게 이동할 거냐? 산길이어서 꼬불꼬불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구해봤더니 10m만큼 이동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동한 거리, 이동거리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동한 거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동한 거리가 10m잖아. 근데 변이는 뭐냐면, 잘 들어. 변이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변이란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해요.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변화량을 구할 때는 나중에서 처음 거를 빼서 변화량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키가 180인데 내일은 190이 됐어. 변화량이 얼마죠? 10이죠. 어떻게 알았죠? 나중에서 처음 거를 빼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뺀다라는 건 그저 여기서 여기를 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다는 건 그저 빼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빼는 거니까 직선 거리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게 변이야. 변입니다. 그래서 변이를 재봤더니 5m밖에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실제로 이동한 건 10m죠. 근데 변이가 얼마야? 그러면 5m밖에 안 나옵니다. 변이는 항상 직선 거리로 구합니다. 저 인공위성에서 너 어디 있었어? A예요. 나중에 어디 갔어? B요. 오케이, 이만큼 갔네. 아니요, 이렇게 아니 됐어. 직선이야. 이렇게 하는 거. 중간 과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위의 개념이에요. 좀 억울하죠. 변이가 좀 항상 억울해. 억울하기 때문에 변이한테는 대신에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성이야. 방향성. 변이한테는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부여합니다. 즉 A에서 B로 갔는지 B에서 A로 왔는지를 구별해 주겠다는 거야. 너한테는. 이동거리는 그런 거 없어. 어떻게 같든 그냥 10m야. 이동거리 그런 거 없는데 변이한테만큼은 이렇게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아, 변이는 방향성이 부여된 물리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속력과 속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 속력 공식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어요. 거속시 해갖고 거속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죠. 그때 봤던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고요. 저 거리가 뭐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이동거리입니다. 아까 못 물어봤네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기 10m 이동하시는 동안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시간. 내가 쟀지? 10초밖에 안 걸렸어. 이러는 거야. 그럼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 어떻게 구하죠? 시간 10초 걸리셨다고 하고 10세크. 이동거리는 10m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속력은 얼마야? 1m/s가 속력입니다. 근데 속도는 공식이 달라. 속도는 시간분의 방금 배운 변위를 위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니까 10초 걸린 건 똑같겠죠. 근데 변이는 몇 미터? 5m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속도 얼마야? 0.5m/s라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썼어. 나 속도 진짜 빨라. 어느 날은 나 속력 진짜 빨라. 그때 자기 마음대로 말했잖아. 그러면 안 돼. 속력과 속도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방향성이 있다는 걸 기호로 그냥 화살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이가 방향성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계산했죠. 계산하면 이 녀석도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좋을까? 나 쌤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나누면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얘를 따라가잖아. 그 개념과 비슷합니다.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계산하면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속도도 방향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속도를 구할 때는 A에서 B 방향의 속도인지 B에서 A 방향의 속도인지를 구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속도. 이따가 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그림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 했어요. 1번, 2번 끝났습니다. 이동거리 변이가 달라. 그래서 속력, 속도도 달라라는 겁니다. 뭔가 좀 너무 빨리 끝난 기분이 들죠? 이유가 뭐냐면 기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호로 바꿔볼게요. 기호화. 자, S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게 이동거리하고 변위에다가 전부 다 S라는 기호를 써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디스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S를 따다가 S가 이동거리야, 변이야라고 불러줘요. 이 디스턴스가 어떤 거리나 길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 공간상의 거리를 말할 때는 S를 쓰고요. 물체의 길이를 말할 때는 D를 많이 써요. D. 옛날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달의 지름을 잴 때 비례식으로 쟀는데 달의 지름을 D라고 하자. 되게 이뻐서 D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되게 크죠? D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속력, 속도는 V라고 씁니다. 속력과 속도는 V라고 표현하는데 velocity라 그래서 velocity라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velocity라는 운동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값인데 중요한 건 V를 이상하게 쓰고 있죠. 물리에서 V는 두 종류가 쓰이는데 전압에도 V를 쓸 거거든요. 전압. 전자기학 파트에 쓰는 V와 운동 파트에 쓰는 V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나름 약간 구분해 줍니다. 둘 다 똑같은 대문자 V인데 약간 이탈릭체로 쓰는 게 우리 운동에서 사용하는 V입니다. 멋지게 역학을, 물리를 공부하려면 살짝 연습하세요. 살짝 흘려 쓰는 거 연습하면 멋지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V는 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은 타임, 그래서 T라고 써요. 시간은 타임의 약자죠? 타임. 그래서 몰라서 보시는 거예요. 타임의 약자로 T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가속도는 아빠한테 가속 페달을 밟아봐 라고 하지 않죠. 아빠 악셀 밟아! 이렇게 하죠, 악셀. 자, 악셀레이트가 가속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A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가속도는 A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악셀레이트의 약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기호화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물리하고 친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친해졌다. 자, 이걸 그래서 기호화로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보면은,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야. 구분되나요? 구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변위에다가 화살표, 속도도 화살표를 많이 쓰는 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지금 처음 배울 때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속력이네, 속도네 라고 구분하게 되는 거지. 둘 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속력도 속도도 똑같이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속도 얘기를 좀 해볼까? 가속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마찰이 없는 어떤 면에서 현재 1m/s로 달리고 있습니다. 1초가 지난 후에
1세크 1초가 지난 후에 다시 속도를 재봤더니 이 녀석의 속도가 빨라졌어. 슝슝 2m/s로 빨라졌어. 다시 1초가 지난 후에 또 속도를 재봤더니 와우 슝슝 3m/s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네요. 이 운동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속도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가속도, 속도가 더해진다는 뜻으로 더할 가짜 써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죠?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보이나요? 1초마다 1씩 증가하죠. 1초마다 1씩 증가하죠.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항상 똑같다라는 뜻으로 앞에다 뭘 붙인다? 등자를 붙입니다. 등.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똑같아 이 뜻이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얘는 왜 등가속도 운동을 할까?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질까? 생각해봐. 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뭘까?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향으로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점점 빨라져. 근데 일정한 크기의 힘, 잘 들어. 일정한 크기의 힘을 지속적으로 주니까 일정하게 쭉쭉쭉쭉쭉쭉 빨라지는 겁니다. 맞죠?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얘한테는 공급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얘는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잖아. 방향이 바뀔 이유는 없어요.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래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다가 또 뭘 써주냐? 직선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운동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풀네임이 뭐다? 이 운동의 풀네임이 뭐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을 딱 보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지고 있고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구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 용어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힘이 가해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오케이. 일정한 힘 가해지고 있고 방향도 안 바뀌는 그런 운동하고 있구만. 또 문제에서 직선상을 운동하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힌트를 얘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또 문제야. 얘는 그럼 가속도라는 값이 얼마일까? 속도가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1씩 더해지고 있는 거 맞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가 더해졌잖아. 1이야, 2야. 정해야 돼요. 그죠? 1초당 1씩 증가하죠. 그래서 가속도를 정할 때, 야, 가속도가 얼마야? 속도가 얼마 더해져? 단위 시간당. 그죠? 1초당 얼마의 속도가 증가하는지 이렇게 정해야 돼. 안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더해져? 여기는 1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인데 그럼 1이야 답이 그럼 답이 1이야 2야? 모르잖아. 그래서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가속도를 정할 때 단위 시간당 여기서는 1초가 되겠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증가량 또는 속도의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구해볼까? 단위 시간 1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가 더해져? 1m/s가 더해지고 있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일까? 1m/s를 몇 초로 나누고 있죠?
1초로 나눈다는 건 1분의 1초로 나누는 거야. 미터 퍼세크 퍼세크잖아. 이렇게 번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어떻게 구해요?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으로 구하죠. 어떻게 한다? 1세크의 제곱분의 1m입니다. 이걸 살짝 멋있게 눕혀 쓴 게 뭐가 되는 거야? 1m per 세크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뭐가 된다? 미터 per 세크 제곱이.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1초당 1m per 세크가 빨라지는 운동이다. 딱 보자마자. 아, 그렇구나. 기호로 옮겨볼게요. 기호로 옮기면 가속도 A를 구하는 방법은요. 단위 시간 T당 얼마? 속도의 증가량 델타 V라고 씁니다. 이 델타가 뭐냐? 삼각형을 읽을 때 델타라고 읽어주게 되고요. 의미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델타,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을 델타 V라고 써요. 이게 가속도 공식이야.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가속도 공식입니다.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가속도 공식을 딱 소개받으면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적으로 요리조리 조리요리 변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뭘 구할 수도 있다? 이거 말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어요. 델타 V에 대해서 정리해봐. 수학적으로 AT. 잘 들어. 우리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냐? 여기서부터 어려워해요. 그동안 그냥 이런 거 소개했잖아. 왜 어려워하는지 잘 들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이죠. 어떻게 했어? 여기서 이거 뺐죠. 다른 표현법으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 라고 표현합니다.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고 표현해요. 이걸 나중 속도라고 하고 처음이란 뜻으로 제로를 붙여주는 거야. V0라고 읽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은 당연히 속도의 변화량이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속도 변화량을 구했더니 H야. 뭐야?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는데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돼. 가속도는 속도가 더해지는 값인데 시간은 시간이잖아. 둘을 곱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얘는 물리 못합니다. 무슨 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고민할 문제고 우리는 그냥 수학적으로 변형해서 잘 문제에 맞춰서 탕탕탕탕 적용해서 활용만 하면 돼. 고민하지 마. 그냥 델타 V는 AT로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거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 공부. 엄마 저 물리 3시간 공부했어요. 얼만큼 했어? 이만큼이요. 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이해하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너무 당연한 이거잖아 그냥. 근데 이걸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책에도 안 나왔어. 무슨 의미일까? 그죠?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건가요? 되면 좋겠죠. 그때 가서 고민하고 지금은 잘 활용하는 법만 일단 배우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우리가 응용한다면 시간을 구하는 공식으로 변형할 수 있겠죠. 시간은. 더 웃겨.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로 나누는데. 무슨 의미야 이게? 구할 수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로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지? 나도 모르겠다. 그죠?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형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활용하게 될 공식이 델타 V가 AT로도 구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앞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공식입니다. 잘 눈에다 익혀놓는데 지금은 여기까지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속도. 근데 재밌는 건 가속도 공식이 뭐야? 단위 시간당 무슨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야. 가속도니까. 속도가 뭘 가져? 방향성을 가져. 가속도도 방향성을 가지겠네.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거는 뭐냐? 방향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 무려 3가지나 있다라는 걸 배운 겁니다. 물리량이란 물리에서 사용하는 모든 양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처음에 변이가 방향성을 가졌고 그래서 속도가 방향성을 가졌고 그래서 가속도가 방향성을 가진다. 자, 이제 자료를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봐봐. 얘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갑니다. 이동거리는 이만큼인데 변이는 요만큼이죠. 변이가 항상 손해보죠. 대신에 얘는 방향성을 부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클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같을 수는 있나요? 같을 수는 있어. 어떨 때? 직선 도로를 갈 때. 직선 길을 가면 이동거리나 변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변이가 클 수는 없죠.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안녕. 출발! 돌아왔어요. 이동거리가 얼만큼이야? 원의 둘레만큼이 이동거리죠. 근데 변이는요. 위치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제자리 돌아왔잖아. 그래서 변이는 0입니다. 0. 그에는 속력은 있지만 속도는 얼마야? 0이야. 속도가 얼마인가요? 속도? 0. 잘 물어봐야 돼. 속력을 물어봐야지. 그죠? 속도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측정원이 물리를 좀 공부한 친구야. 속도? 0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녀석입니다. 봐봐. 직선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직선 도로를 달려요. 5m를 달립니다. 방향을 턴해서 반대 방향으로 3m를 달려와서 멈췄어. 이동한 거리 몇 미터야? 5, 3이니까 8m 이동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의 위치가 어디 있어? 처음 위치에서 2m 떨어진 곳에 있죠. 변이가 얼마야? 2m입니다. 이걸 텍스트로 표현하면 장난 아니야. 오른쪽 방향으로 5m를 간 후에 방향을 바꾸어 3m를 돌아왔다. 변이가 얼마냐? 찍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5인가? 3인가? 아니죠. 2죠. 그죠? 이 개념을 모르면 찍지도 못해요. 그죠? 이 문제에 숫자가 안 나와. 그죠? 5와 3이 아니잖아. 5에 3을 뺀 값이잖아. 변이가 2m가 됩니다. 자, 이제 변이의 개념을 알면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인데 잘 봐. 이 자동차는 속도의 방향이 있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둘 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은 어디일까? 이거 움직이는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냐? 봐봐. V, 2V, 3V 점점 빨라지고 있죠.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처음에? 오른쪽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얘는 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힘을 받고 있죠. 가속도의 방향을 말해라.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일치할까? 아니야. 가속도의 방향은 잘 봐. 가속도의 방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방향이야. 속도의 변화량 보이나요? 변화량의 방향도 보이나요? 잘 모르겠어. 그죠? 속도 변화량 방향이 어디지?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팁이 필요해. 잘 봐. 가속도 공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가속도 공식을 하나 더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 F는 ma 들어봤죠? 이거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F는 ma 알아 들어봤어 이럴 거야. F는 ma는 전 국민 공식이에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한 게 m분의 f예요. 이게 가속도 두 번째 공식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힘도 방향성이 있죠. 1로 힘을 가할 수도 있고 1로 힘을 가할 수도 있잖아. 힘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가속도도 방향성을 가지는데 신기하게 여기서 방향성을 따지는 건 좀 애매해. 변화량 방향이 어디지? 이상한데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이건 명확하죠. 힘의 방향이 그냥 가속도 방향인 거야. 얘는 왜 속력이 빨라지죠? 이쪽으로 힘 가하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라서 가속도 방향도 오른쪽인 겁니다. 보이나요? 가속도 방향 결정할 때 이 두 번째 공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죠. 그래서 얘는 점점 빨라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른 걸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오른쪽 이 녀석을 보면요. 얘는 속력이 속도가 점점 줄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이동 중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속도의 방향은 어딘가요? 오른쪽이야. 얘는 왜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죠? 힘의 방향 왼쪽이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왼쪽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럼 이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표현. 이때도 가속도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라? 여기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을 정하면 쉽게 가속도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속도에 대한 내용 정리예요. 방금 말한 게 다음 장에 나와 있는 힘과 가속도 법칙, 그래서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 그래서 F는 ma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소개하진 않아. 그냥 이런 공식이 있어. 다 알고 있지? 라고 소개하는 거야. 이거가 왜 F는 ma가 나오는지는 좀 아까 했죠. 우리 뉴턴 운동법칙이라는 걸 이제 물리원에서 제대로 배울 때 그때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를 지금 공부할 거고, 지금은 우리 A는 N분의 F, F는 MA 이 공식이 있어 라는 정도로 알고 넘어갈 겁니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게 이거야. 가속도의 방향이 뭐가 같다? 힘의 방향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가속도 방향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줬던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3번. 가속도가 뭔지,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할만하죠? 할만합니다. 좋아요. 이제 힘 얘기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힘 얘기. 힘과 운동입니다. 힘과 운동.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합니다. 력자 붙은 게 다 힘이에요. 력자 붙은 거. 그죠? 여기 보면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이런 력자 붙은 게 다 힘인데, 쌤도 힘을 갖고 있죠. 무슨 력? 중력 받고 있다고? 내가 받고 있는 힘이 중력이 있죠? 눈에 보이나요? 중력? 안 보이죠? 근데 중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쌤을 사진을 찍어서 딱 걸어놓고, 다리를 길게 그래. 너무 긴가? 좀 걸어놓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야. 바로 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화살표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힘을 표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가 나오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무슨 방향? 힘의 방향인 거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인 거예요. 화살표가 짧으면 옆에 서 있는 이 조그만 애는 중력이 조금 잡아다닐 거 아니야? 이렇게 화살표가 짧으면 중력이 작은 거고, 중력이 크면 화살표가 긴 겁니다. 힘이 작다, 힘이 크다를 화살표의 길이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힘이 어디에 작용되는지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의 작용점. 주로 물체의 무게 중심에다가 작용점을 찍고 내려줘. 무게 중심.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나? 안 봤을 수도 있겠다.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해요. 이렇게 으이샤 밀어요. 그때 화살표 어떻게 되는지 알아?
힘을 가한 건 손 닿는 여기서. 하지만 화살표 어떻게 그리냐면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그려요. 본 적 있나요? 왠지 본 것 같아, 그치? 여기다, 왜 여기다 찍냐고. 그 물체의 무게중심을 내가 움직이는 셈이 되는 거니까 무게중심점에다가 작용점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중심. 그래서 여기다 찍는 거예요. 쌤도 그래서 어디? 가슴에다가. 쌤 모든 무게 여기 모여있어요. 가슴이 뜨거운 남자거든.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되게 맞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요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세 가지를 힘의 3요소. 힘을 표현할 때는 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만 일단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여기 나무도막이 있는데 나무도막에게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할 거야.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문제, F1과 F2 중에 누가 더 큰 힘이야? F1이 더 큰 힘이죠. 근데 F2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밀고 있으니까 이 물체 입장에서는 합성된 힘이 더 커집니다. 쌤이 밀고 있는데 얘네들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 더 쉽게 밀리잖아. 물체에게 더 큰 힘이 가해지는 거야. 이 둘을 합친 힘을 뭐라고 불러준다? 알짜힘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실제로 이 물체에게 작용된 힘, 그걸 알짜힘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짜힘을 구하는 방법은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얘가 2N이야. 길이가 딱 2배쯤 돼 보이죠? 몇 뉴턴이야? 그러면은 4N인 겁니다. 알짜힘 몇 뉴턴이야? 더해서 6N의 알짜힘이라고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방향을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미는데 얘는 왼쪽으로 미네요. 이 물체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알짜힘을 받아요? 방향은 오른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좀 표현법을 달리하자. 어떤 방향? 더 큰 힘의 방향. 더 큰 힘. 일단 큰 힘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짜힘 방향이 어디다? 오른쪽으로 안 써 있습니다. 더 큰 힘 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알짜힘의 크기는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만큼만 이 물체에게 작용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알짜힘의 크기를 구할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거야.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겁니다. F1에서 F2를 빼게 되고 뺀 힘이 알짜 힘이 되는 거고 알짜 힘의 방향은 큰 힘 방향인 겁니다. 얘가 10N이고 얘가 4N이면 알짜 힘은 6N 오른쪽이 되겠죠. 만약에 완벽하게 똑같은 힘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면 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이죠. 이때 알짜 힘이 얼마가 된다? 0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짜 힘이 0이다. 알짜힘이 0이어서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준다? 힘의 평형 상태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힘의 평형 상태다. 쌤도 수영을 평형으로 배웠어요. 여기는 한 3평형 되겠네요. 뭐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평형이 있는 맞아. 갑자기 떠올라. 그만! 말하지 마. 싸우는 중이야. 오케이.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힘은 뭘 변화시킬 수 있다?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맞죠?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럼 멈추겠죠? 멈춘 후에도 계속 같은 방향 힘을 가면요. 방향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쭉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됐다. 웃긴 거 하나만 소개하고 잠깐 쉴게요. 봐봐.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거 말고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 중이야. 이거는 물체를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생각해 볼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오른쪽 운동 중이야.
뒤에서 밀면 빨라지겠죠. 앞에서 밀면 느려지겠죠. 그런데 힘을 어떻게 가한다? 완벽하게 수직으로 힘을 가하는 거. 그 이 물체는 난감하죠. 빨라질 수도 없고 느려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했기 때문에 힘의 효과는 나타나야 돼. 어떤 방법으로 힘의 효과가 나타날까? 속력은 변할 수가 없어. 속력은 유지돼. 속력은 유지가 되는데 대신에 뭐가 바뀐다? 방향을 바꾼다. 방향. 방향을 약간 오른쪽 방향이죠. 이제는 탕! 방향을 바꿔서 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 후에도 계속 수직으로 힘이 가해져. 어떻게 될까? 또 방향 바꾸겠죠. 또 바꾸겠죠. 또 바꿔서 결국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운동. 동그란 원운동을 하게 돼요. 자, 원운동을 하는데 이 물체는 속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속력은 바뀌지 않고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죠.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속력이 안 바뀌니까 이런 운동을 말한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배우는 운동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이런 운동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야. 등속이라는 말은 뭐야? 속력이 안 변한다. 맞죠? 하지만 원운동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계속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 저 말 안에 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운동이라는 말은 방향이 안 바뀐다는 말이 숨어있는 거라면 원운동이라는 말 속에는 계속 방향이 바뀌어라는 말이 숨어있는 거야. 그때 등속 원운동의 조건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뭐 할 때? 수직인 경우가 바로 등속 원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힘을 가하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고려해서 찾아주는 내용들을 잠깐 다뤄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5번 여러 가지 운동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5번입니다. 5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잠깐만 머리 식혔다가 나머지 정리할게요.